상사병에 걸린 삼돌이. 아주 옛날 어느 마을 처녀가 시집을 가자마자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되었지요. 시집을 가자마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자 시댁에서 처녀의 시신을 돌려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꺼림칙하여 처녀의 시신을 마을로 들일 수 없다고 막았지요. 결국 처녀의 가족들은 옥녀봉 자락에 딸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멀리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갔던 딸이 역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고 말았지요. 연이어 그런 일이 생기자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애군이 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소문을 정말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단지 술자리 이야기거리로 놔두는 정도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얼마 뒤 감나무골 첫째 딸이 시집 간 지 이틀 만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오자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마을에 애군이 끼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었지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수군거리거나 원인을 파악하느라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원인을 짚어내지는 못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중매쟁이로 유명한 쌍봉댁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집간 처녀들이 연이어 죽어 돌아오자 중매를 한 쌍봉댁 입장에서도 속이 탔을 것이지요. 최근에 죽은 처녀들이 시집을 갈 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오? 바로 옥녀봉 샛길로 갔다는 것이에요. 옥녀봉? 아무래도 옥녀봉 샛길로 시집을 간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귀담아 듣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코웃음을 쳤지요. 아니, 옥녀봉 샛길로 간 것이 뭐가 문제야? 누군가 반문을 하자 쌍봉댁은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쌍봉댁 말을 믿지 못하면서도 점차 두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로 탁발을 왔던 노스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안내를 해달라고 하였지요. 옥녀봉 아래에는 황전천이라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스님을 모시고 황전천으로 갔습니다. 여기저기를 살피던 스님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옥녀봉 중턱에 절벽이 있었는데 그 바위가 상사암이었지요. 상사암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저곳에 애군이 끼어 있소이다. 저곳에 제를 지내 원혼을 다시 한번 달래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던 전설이 스님 때문에 되살아난 것이지요. 옛날 백제 시절 이 마을에 목야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고운 자태 때문에 총각들이 목야를 사모하였지만 목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바탕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삼돌이라는 총각도 한데 어우러져 놀았지요. 그러다가 목야와 삼돌이는 한눈에 서로 반하였고 그날 이후 둘은 몰래 만나며 사랑을 꽃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목야의 부모들은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완강하게 반대하였고 급기야 목야를 방 안에 가둔 채 바깥 출입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몇 달째 목야를 만나지 못하게 된 삼돌이는 상사병으로 눕게 되었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지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야의 방문을 열고 삼돌이가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목야는
깜짝 놀라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지만 삼돌이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갸의 부모는 모갸의 방으로 들어가는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 곧장 따라 들어가 구렁이를 막대기로 쫓았습니다. 모갸는 삼돌이를 쫓아내는 부모님을 울며 불며 말렸지만 역부족이었지요. 삼돌이는 가끔씩 모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갸의 부모 눈에는 구렁이밖에 보이지 않았지요. 죽은 삼돌이의 원혼이 구렁이로 변하여 모갸를 찾은 것이었지요. 구렁이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모갸는 수척해지고 마침내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갸의 부모는 삼돌이 원혼을 달래려고 유명한 무당을 불러 모갸를 가마에 태우고 옥녀봉 중턱 바위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났지요. 깜짝 놀란 무당이 가마를 놓쳐 모갸가 탄 가마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구렁이가 절벽을 타고 내려가더니 모갸를 감고 물속으로 들어갔지요. 그 후 구렁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상사암이라 불렀지요. 지금도 바위에는 구렁이가 바위를 타고 오르내린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상사암에서 모갸와 삼돌이 혼을 달래는 제를 지냈는데 언젠가부터 흐지부지 되었지요. 그러더니 다시 그 원혼이 나타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시 두 사람의 명복을 비는 제를 지냈고 신기하게도 다시는 애군이 깃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털복숭이, 난쟁이. 옛날 어느 마을에 이근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근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며 벼슬을 많이 한 문벌이 좋은 집안의 자손이었지요. 그는 태어났을 때 온 몸에 털이 덮여 마치 새끼 돼지와 같았습니다. 부모들이 놀라고 괴상히 여겨 처음에는 키우지 않으려고 포대기에 싸서 동산 가운데 나무 밑에 두었더니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고 까마귀 떼가 모여들었지요. 부모는 이를 불쌍히 여겨 다시 거두어 들였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석자를 넘지 못하고 머리털이 땅까지 내려오고 수염도 길었습니다. 걸음걸이는 휘청휘청하고 손발에도 모두 털투성이어서 참으로 난쟁이 중에서도 난쟁이였지요. 사람들은 이를 보고 회개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답니다. 이근 자신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사람만 보면 문득 숨고 문 밖에 나가지 않았지요. 그러나 남들보다 총명하고 뛰어나 글을 잘 짓고 글씨도 잘 썼는데 그 중에서도 시에 가장 능했답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고 휘파람도 잘 불었지요. 하루는 이근의 집안 사람인 부원군 황정욱이 그의 기이함을 소문으로 듣고는 그를 보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해괴하게 여겨 시를 짓는 것을 시험해 보았지요. 이근은 황정욱이 운자를 내기가 무섭게 이내 시를 짓는데 몹시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재주가 있는데 타고난 모습이 남들과 다르니 어찌 아까운 일이 아니겠나.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권하여 장가를 들게 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근은 광주에 있는 선산 근처로 피난하였지요. 거기에서 졸지에 여러 외적을 만났습니다. 외적들은 그를 보고 크게 놀라 괴상한 짐승이라 생각하고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보고 난 뒤 잡아가지고
서로 웃고 놀리더니 그를 끌고 그들의 대장에게 갔습니다. 외적의 적장도 역시 놀라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혹은 먹을 것을 던지기도 하고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여 우는가 먹는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그는 원래 뜻이 굳고 용기가 있어 조금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었으므로 적장은 더욱 이상하게 여겼지요. 외적이 진을 친 곳은 바로 한강 제천정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7월 보름이어서 달빛이 대낮과 같았지요. 이근이 잠들지 않고 홀로 앉아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가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길게 휘파람을 부니 그 소리가 너무나 처량하여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지요. 모든 외병들은 눈물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적장도 이 소리를 듣고 떠나온 고향 생각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장은 비로소 이근을 내놓으며 말하였지요. 무슨 괴물이 이리 기이한 재주가 있느냐. 그러더니 적장은 술을 주면서 마시라고 권하였지요. 이근은 주량 또한 커서 병을 기울여 마음껏 마시고 술이 취하자 길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 진중의 외병들은 모두 감동하여 울었지요. 노래가 끝나자 이근은 일어나서 춤을 추었는데 머리를 흔들고 눈망울을 굴리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등 100가지 모양을 다 하니 모든 외인들도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춤이 끝나고 이근인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목 놓아 슬피 우니 이것을 본 자들도 모두 울었지요. 적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느냐? 80세가 되신 늙은 어머니와 헤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는 것이오. 적장도 이 말을 듣고 가엾게 여기며 감탄하였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 물건이 몹시 괴이하고 이상하더니 이제 그가 하는 짓을 보니 심상치가 않구나. 이 물건을 진중에 둔다면 반드시 요망스런 일이 생겨서 도리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두어도 유익할 것이 없고 죽이자니 차마 그럴 수도 없으니 차라리 놓아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외병들이 그 말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적장이 이근에게 말하였지요. 네가 지금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니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러나 이근은 적장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길이 막혔으니 내가 가고 싶지만 어디로 가겠소? 이 진중에 있게 해 주시오. 아니다. 넌 이곳을 떠나야 해.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해보거라. 강화로 가고 싶소. 이근이 이렇게 말하니 적장은 진중에 잡혀와 있는 우리나라 사람 4~5명을 불러내어 조그만 배 한 척에 양식을 많이 준비해 주면서 강화로 보내주었습니다. 강화에 이르러 들으니 그의 외사촌이 해주 목사가 되었다고 하여 이근은 바로 해주로 찾아갔습니다. 이근의 어머니는 목사의 삼촌 숙모이기 때문에 해주 관사에서 머물고 있었지요. 그래서 모자가 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털복숭이 난쟁이가 재주를 가지고 적의 소굴을 벗어나서 늙은 어머니를 만나볼 수 있었고 또 나이가 70에 가깝도록 살다가 죽었으며 자손 또한 많이 낳았으니 이것이 진정 하늘이 시킨 일이라 하였습니다. 권율 장군과 물통. 임진왜란 때 일이었지요. 전라도 순변사였던 권율 장군은 왜군에게 빼앗긴 수도를 되찾기 위해
병사들과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수원에 도착한 장군은 병사들을 독산으로 이끌었지요. 독산은 낭떠러지와 뾰족하고 높은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성 안에는 샘터가 없다. 남아있는 물도 부족하니 아껴서 먹도록 해라. 병사들은 얼마 남지 않은 식량으로 죽을 쑤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왜군이 바로 코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병사의 말에 권율 장군은 벌떡 일어나 바라보았지요. 왜군이 분명하였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것 같군. 저들도 섣불리 공격하지는 못할 걸세. 우리도 많이 지쳐 있어서 이긴다는 확신이 없다. 지금 싸우면 양쪽 다 병사들만 죽어나갈 뿐이지 왜군이 물러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장군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적진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물이 많이 남아있는 쪽이 오래 버틸 수 있겠군.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면서 보초를 선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이제 물과 식량은 거의 바닥이 났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군 한 명이 권율 장군을 만나게 해달라며 성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성 문이 열리자 왜군은 물통을 내려놓았지요. 그게 뭔가? 저희 대장께서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물통을 받아든 권율 장군은 적들의 뜻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물이 다 떨어져 갈 테니 항복하고 순순히 성을 내놓으라는 것이지. 가서 너희 대장에게 전하거라. 선물은 고마우나 헛수고를 했다고 말이지. 왜군이 돌아가자 한 병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장군에게 물었지요. 장군, 이 물이 뭡니까? 왜 물을 보낸 걸까요? 왜군은 물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 같구나. 권율 장군은 물통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하였지요. 왜군도 오랫동안 식량을 지원받지 못하여 물이 넉넉할 리 없었습니다. 물이 떨어지자 불안해진 왜군이 권율 장군을 속이려는 꼼수가 틀림없었지요. 다음날 권율 장군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쌀을 있는 대로 전부 가지고 산성 꼭대기로 오너라. 장군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산성의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말의 털을 솔로 비끼기 시작하였지요. 말은 기분이 좋은지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적군 진영에서 왜군들이 하나 둘씩 나와 산성을 올려다보기 시작하였지요. 자, 이제 가져온 쌀을 말에게 부어라. 병사들은 장군이 시키는 대로 말에게 쌀을 부었지요. 멀리서 보면 우리가 말을 목욕시키는 줄 알게다. 그제야 병사들은 권율 장군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산성 꼭대기를 올려다보던 왜군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말을 목욕시킬 정도로 물이 많은 거야? 권율 장군의 군대에 물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던 왜군은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저 산성 안에 샘터가 있는 모양입니다. 샘터가 있다면 조선군은 다시 싸울 기력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왜군 대장이 병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독산을 떠날 것이다. 모두 퇴각하라. 권율 장군과 병사들은 왜군이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환호하였지요. 이후 사람들은 독산성 꼭대기를 세마대라고 불렀습니다. 세마대는 평평한 곳에 말을 세워놓고 목욕을 시켰다는 뜻이랍니다. 금강왕이 된 청년.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20살 청년 이종만은 서울에 올라왔다가
고향의 놀산으로 내려갔지요. 그의 고향 마을은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는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들은 양반들의 수탈을 견디며 힘겹게 살아왔다. 자기 땅이 없어 양반들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지만 가을에 추수를 하면 그 수확물의 6, 70%나 소작료로 바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종마는 농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큰 돈을 벌어야겠다. 이 종마는 장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슨 장사가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부산에 어물상을 차려 해산물 장사를 하였지요. 어느 날 일본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게에 마른 미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부 주십시오. 내가 다 사겠습니다. 그 뒤로도 일본 상인은 뻔질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가게에 있는 미역을 모두 사갔지요. 품질이 좋건 나쁘건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종 많은 미역 때문에 매상이 많이 올라 기분이 좋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일본 상인이 자꾸 미역만 사가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미역을 좋아하나? 이종만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었지요. 예, 미역이 옥도 전기의 원료여서 옥도 전기를 만드는 제약회사에 일본 상인들이 미역을 비싼 값에 넘기고 있다고요. 옥도 전기는 피를 먹게 하는 지혈제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 중이어서 다친 병사들이 크게 늘어나 옥도 전기가 많이 필요했지요. 그 약의 원료인 미역은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역을 잔뜩 거두어들여 제약회사에 넘기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종만은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 미역을 사들였지요. 그 사이 미역이 옥도 전기 원료라는 사실이 조선의 어물상에도 널리 퍼져 미역 값은 2배로 올랐지요. 그런데 얼마 뒤 러시아 해군의 참패로 전쟁이 끝나자 미역 값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종만은 창고를 가득 채운 미역을 헐값에 처분하고 어물상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종만은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 뒤 이종만은 2년 동안 어선에서 일하며 그 품삯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어선을 임대하여 그 그물로 고기를 잡아 파는 사업을 시작하였지요. 남들보다 부지런히 일하여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그에게 또 불운이 찾아왔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폭풍으로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그는 또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종만은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고향에 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강원도 양구에서 광산을 했습니다. 또한 금강산에 들어가 목재상을 하는가 하면 서울 동대문 밖에 고학당을 세워 가난한 집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실패로 끝나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는 오뚜기처럼 일어나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이종만이 금을 찾는 금광 개발에 눈길을 돌린 것은 40살이 넘어서였지요. 그는 함경남도에서 금맥을 찾아 나섰는데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함경남도 신흥의 명태동 광산에서 친구와 손을 잡고 금맥을 찾는 일에 나섰습니다. 모든 비용은 자네가 대고 금광 개발은 내가 맡을게.
금맥을 발견하면 벌어들이는 돈은 절반씩 나누어 갖는 거야. 이 종만은 친구와 이렇게 약속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3년 만에 드디어 노다지 금맥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금광을 발견하자 그 친구는 약속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 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알아? 이 금광은 내 것이야. 친구는 돈 한 푼 주지 않고 이종만을 금광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종만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요.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어. 내 힘으로 또 노다지 금맥을 찾아낼 수 있어. 이종만은 함경남도 신흥에 기린 광산을 세웠고 폐광이었던 영평 금광을 사들여 마침내 노다지 금맥을 찾아냈습니다. 그때 캐낸 금만 하여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400억 원에 달하였지요. 이종만은 이 돈으로 새로운 금광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가 눈을 돌린 곳은 이용익이 운영하던 장진 광산이었지요. 이종만은 이 광산을 사들여 최신 장비로 채굴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진 광산은 아주 큰 광산이었기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였지요. 그래서 이종만은 자신이 운영하던 영평 금광을 일본인 회사인 동조선 광업 주식회사에 155만 원에 팔았습니다. 155만 원이라면 요즘 돈으로 1,550억이었지요. 이종만은 서울에서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영평 금광을 팔고 받은 155만 원 가운데 50만 원으로 재단법인 대동농촌사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동서남북 5지역에 집단 농지를 사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지를 경작할 농민들을 뽑아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해마다 수확량의 30%를 의무금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금은 또 다른 농지를 사들이는 데 쓰겠습니다. 의무금은 30년 동안만 받고 그 뒤로는 경작하는 농민이 수확량의 100%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경작지는 영구히 재단법인 대동농촌사가 소유하며 경작하는 농민이 땅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 땅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의 발표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금광왕이 금광을 판 돈의 3분의 1을 소작농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겠다는 것이었지요. 소작료를 겨우 30%만 받겠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부자가 다 있지? 이종만의 선행은 조선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자들도 이종만을 칭찬하였지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농촌 구제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진 금광에서 한 해 200만 원 어치의 금이 나오는 등 크게 성장하던 대동광업 주식회사가 1941년 이후 사업이 어려워져 빚더미에 앉았기 때문이지요. 결국 대동광업 주식회사는 해체되었고 대동농촌사는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농지의 소유권을 넘김으로써 그 사업을 중도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도둑 두목과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다 여의고 홀몸이 되었지요. 그러고 나니 먹고 살 길이 없어 남의 집 머슴이나 살자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와 발길 닿는 대로 자꾸 가보았지요. 가다 보니 산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산 속에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여기서 머슴을 살면 되겠구나 하고 문간에서 주인을 찾았지요. 그런데 웬 험상궂게 생긴 장사가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너는 여기에 왜 온 것이냐? 이 댁에서 머슴을 살러 왔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예, 압니다. 에잇, 그럼 가거라. 이렇게 쫓겨나 버렸지요. 쫓겨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까 분명히 글을 읽을 줄 안다니까 쫓아냈단 말이지요. 그럼 글을 못 읽는다고 하면 받아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얼굴에 검댕이를 잔뜩 묻혀서 다시 또 갔습니다. 이 댁에 머슴살로 왔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모릅니다. 그럼 됐다. 들어오너라. 글을 못 읽는다고 하니 받아주었지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곡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많은 곡간마다 갖가지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은 천하의 사나운 도둑 두목 집이었지요. 마침 두목은 도둑질하러 가고 없고 졸개들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곡간 하나를 맡아 지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간은 다른 게 아니라 책을 쌓아둔 곡간이었지요. 마침 책 곡간지기가 없던 차에 이 아이가 제 발로 찾아간 것입니다. 책 곡간지기로 쓰려고 글 못 읽는 사람을 구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책 곡간을 지키면서 가만히 보니 도술 부리는 법을 적어놓은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둔갑술 책도 있었지요. 몸을 마음대로 바꾸는 도술이 둔갑술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날부터 밤마다 몰래 책을 읽어 둔갑술을 익혔지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책을 읽으니 둔갑술을 모조리 다 익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드디어 도둑 두목이 도둑질을 해 가지고 돌아왔지요. 두목이 졸개들과 수근수근 이야기를 하기에 가만히 엿들어 보았습니다. 책 곡간 지킨 아이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웬 아이냐? 아, 두목이 없는 동안에 제 발로 머슴을 살러 찾아온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글을 읽을 줄 아는 것 같더라. 당장 죽여버리자. 아이는 이거 큰일 났다 생각하고 당장 독수리로 둔갑을 하여 하늘로 날아갔지요. 그랬더니 도둑 두목은 거인이 되어서 삼천근 활에 삼천근 화살을 먹여 가지고 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노루로 변신하여 산속으로 도망갔지요. 그랬더니 두목은 호랑이로 변하여 뒤따라갔습니다. 아이가 호랑이에게 쫓겨가다 보니 마침 웬 처녀가 나물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가고 있었지요. 얼른 가락지가 되어가지고 길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지나가다가 주워 손가락에 끼어 보았지요. 그걸 보고 두목은 박물 장수가 되어 처녀에게 가락지를 팔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안 팔겠다고 하니 억지로 손에서 가락지를 잡아채었지요. 아이는 얼른 좁쌀로 변하여 모래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니 두목은 재빨리 닭으로 변하더니 좁쌀을 찾아 쪼아 먹으려고 하였지요. 아이는 이때다 하고 얼른 독수리가 되어서 닭을 덮쳤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그러니 제 아무리 도둑 두목이라도 어쩔 수가 없었지요. 꼼짝없이 아이에게 잡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이는 도둑 두목을 잡아서 곳간에 가두고 도둑질한 재물은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도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땅 구경. 옛날에 최서망이라는 장사꾼이 중국에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땅도 크고 사람도 많다 보니 신기한 일들이 많았지요.
저 성은 길이가 만리나 되어 만리장성이지요. 당신의 나라는 작아서 저런 성이 없지요. 최서방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하루가 걸리지 뭡니까? 당신의 나라에는 이렇게 큰 탑이 없지요. 중국의 장사꾼들은 자랑을 하였지요. 언제나 우리나라 장사꾼들을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만히 듣고 있던 최서방은 은근히 속이 상했습니다. 뭘 그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우리나라엔 하늘 위에다 농사를 짓는걸요. 최서방이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그런 농사도 있습니까? 중국 장사꾼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요. 하늘 위에다 농사를 지은 곡식은 얼마나 맛이 좋은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도 당신의 나라에 가게 해주시오. 하늘나라 땅을 좀 구경해 봅시다. 최서방은 거짓말을 해놓고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결국 최서방은 중국 장사꾼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어서 하늘나라 땅을 보여주시오. 중국 장사꾼은 뿌리 나라에 오자마자 재촉하였지요.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보여드리겠소. 그날 밤 최서방은 걱정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인기척에 잠이 깨었지요.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세요? 최서방은 여전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모르니 근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셔요. 최서방은 하는 수 없이 사실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말고 주무셔요. 제가 내일 해결해 보겠어요. 아들은 이튿날 일어나자마자 동네를 돌아다니며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최서방과 아들은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였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시키는 대로 노래와 춤을 추면서 즐겁게 노세요. 아셨지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얘들아, 우리 아버지를 좀 도와다오. 여기서 서럽게 울기만 하면 돼. 알겠지? 어린 아이들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음식을 먹으며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지요. 아이들은 목청을 높여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중국 장사꾼들을 데리고 오겠어요. 아들은 중국 장사꾼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자, 이제 하늘나라 땅을 구경하러 가시죠. 중국 장사꾼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따라 나섰지요. 한참을 쫓아가던 중국 장사꾼들은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서럽게 울고 정말 이상하였지요. 얘야, 저기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왜 저러고 있느냐? 예, 하늘나라 땅은 너무 멀어서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이 걸리거든요. 중국 장사꾼들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60년 전에 밭을 매러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기쁘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우는 것이야? 아, 저 아이들은 오늘 하늘나라에 밭을 매러 가야 하거든요. 이제 가면 60년 뒤에 돌아올 테니 서러워서 우는 것이지요. 아들의 말에 중국 장사꾼들은 입을 딱 벌렸습니다.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만약 우리가 지금 가면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이니 아마 다 가지도 못하고 죽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난 안 갈 테다. 나도 안 갈 테다. 중국 장사꾼들은 꽁무니를 빼며 달아났습니다. 아주 넓은 하늘나라 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다시는 우리나라 장사꾼들을 얕보지 않겠지요. 신라의 가짜 왕자. 경덕왕 11년 일본 나라 지방에 있는 절 동대사에서 대불상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중국 당나라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보낸 사절단이 참석하였지요. 그 중에서는 배 7척 분량의 물품을 싣고 온 700여 명의 대규모 신라 사절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라 사절단의 대표는 스스로 신라의 왕의 아들이라고 밝힌 김태렴이었습니다. 김태렴은 신라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에 가서 효겸 천황을 만났습니다. 김태렴은 천황에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공손히 하고 신라 경덕왕의 말을 전하였지요. 일본 천황께 인사드립니다. 신라는 오랜 옛날부터 일본을 섬겨왔습니다. 경덕왕께서 조공을 바치며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오나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아들을 대신 보내 인사드립니다. 일본 천황은 신라 왕자가 전하는 경덕왕의 인사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지요. 일본 천황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신라 사절단이 가져온 물품을 전부 비싼 값에 사주어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사주어라. 그리하여 신라 사절단이 가져온 물품들을 모두 팔아치울 수 있었지요. 김태렴 일행은 신라 정부가 보낸 공식 사절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일본에 온 귀족 상인 상단이었는데 물품을 팔기 위하여 신라 사절단을 사칭한 것이지요. 김태렴 역시 신라 경동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김태렴은 오랜 옛날부터 일본을 섬겨왔다는 등의 거짓으로 경덕왕의 가짜 인사말을 늘어놓으며 신라 왕자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일본 천황은 이듬해 8월이 되어서야 자신이 김태렴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신라의 사신을 보내었는데 경덕왕은 이들을 만나지 않고 일본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신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김태렴이 가짜 왕자이며 일본 왕실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음을 보고했습니다. 김태렴은 신라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신라 왕과 왕비 사이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라 정부에서 김태렴을 대표로 하여 사절단을 보낸 적이 없답니다. 일본 천황은 보고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런 천하에 못된 놈이 있나? 내게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고 아첨을 널다니. 나도 참 순진하였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기꾼의 말에 속아 넘어가다니. 전왕은 땅을 치고 후회하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금덩이와 소년. 옛날 어느 산골에 가난한 농민이 부자에게 땅을 빼앗기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0살 난 그의 맏아들은 굶기를 며칠째 계속하던 어느 날 부모에게 졸랐지요. 아버지, 주먹만한 금덩이가 있으면 우리는 밥을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나요? 제가 꼭 그만한 금 덩어리를 벌어오겠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말을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 식구가
그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수도 없는 것 같아서 어린 자식의 실없는 말을 믿는 것은 아니었으나 어디 가서든지 밥벌이라도 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소녀는 집을 나섰어요. 소녀는 꼭 금 덩어리를 얻어오리라 마음먹고 밥을 빌어 먹으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소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금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서 계속 걸었지요. 몇 줄 만에 소녀는 금광의 일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금 덩어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너무 기뻤지요. 소녀는 주인을 만나 일자리를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소년이 너무 어려서 일할 자리가 없다고 거절을 하였지요. 소년은 어른들처럼 일하겠다고 하면서 금덩어리를 벌어가지고 굶고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주인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한참 껄껄 웃다가 그럼 자기 집에 심부름 시킬 아이가 없으니 와서 심부름이나 하라고 하였지요. 소녀는 3년 일하면 주먹만한 금 덩어리를 주겠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소년이 어린 아이여서 그렇게 하마하고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는 그날부터 진일, 마른일,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다 시켰습니다. 소녀는 어려서부터 고생스럽게 자랐기 때문에 나무도 잘 팼고 불도 잘 뗐으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도 수없이 잘했습니다. 자식 없이 외롭게 지내던 주인 부부는 재치 빠르고 눈썰미 있게 일 잘하는 소년을 대견하게 여기며 앞으로 양아들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요. 소녀는 약속한 3년이 다 되었으니 금덩어리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인은 소년에게 자기 집 양아들이 되는 것이 어떠냐고 여러 가지로 권고하였지요. 그러나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덩어리를 벌어가지고 올 날을 기다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빨리 가야겠어요. 어서 약속대로 금덩어리를 주세요. 주인 내외는 소년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한 2년만 더 일해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눌러 앉혔습니다. 소년은 하는 수 없이 2년을 더 일해주기로 하였지요. 어느덧 2년이란 기한도 다 되어 소년은 15살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다시금 이제는 집으로 가겠으니 약속대로 금덩어리를 달라고 요구하였지요. 한창 금이 많이 나오는 때여서 매우 만족해하던 주인네는 그동안 양아들로 삼으려고까지 정을 들였던 소년의 요구인 만큼 돌려보내기로 하고 아무 때건 다시 오라고 하면서 소년에게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세상에는 금덩어리를 탐내는 사람이 많으니 잘 간수하라고 몇 번이나 타일렀습니다. 소녀는 금덩어리를 종이로 싸고 또 천으로 싸고 하여 앞 가슴에 품고 주인 집을 떠났지요. 소녀는 그동안 부모와 동생들이 굶어 죽지나 않았는지 몹시 걱정을 하면서 금덩어리를 받아쥐고 팔자를 고치게 되었다고 기뻐하실 부모님을 그려보며 발걸음을 다그쳤습니다. 하루 종일 걷다가 저녁 해가 거의 질 무렵에 소녀는 한 객주집에 이르렀습니다. 밤에도 금덩어리를 가슴에 품은 채 잔 소녀는 새벽이 되자 빨리 집으로 갈 생각으로 우물에 세수를 하러 나갔습니다. 소녀는 앞 가슴에 품은 금덩어리가 여간 거추장스럽지 않아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잠깐 벗어놓고 세수를 하였지요.
그러는 사이 해는 벌써 동쪽 하늘에 솟았습니다. 소녀는 황급히 객주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 귀중한 금 덩어리를 우물가에 둔 채 걸음을 다그쳤던 것입니다. 얼마쯤 가서야 허전한 것을 느끼고 가슴에 손을 대본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녀는 잠시 서서 생각하다가 세수할 때 금 덩어리를 꺼냈던 생각이 떠오르자 그 길로 돌아서 오던 길을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게 달려서 객주집에 이른 소녀는 금 덩어리를 못 보았느냐고 다짜고짜 객주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은 소년이 떠나간 다음 세수 대야를 들여오느라고 나갔다가 큼직한 헝겊 뭉치가 있는 것을 보고 집어서 풀어보니 뜻밖에도 금 덩어리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무척 좋아하였지요. 그런데 금방 금 덩어리를 금고에 넣자마자 소년이 달려와서 그것을 찾았지요. 주인은 금덩어리가 욕심이 나서 일부러 딴전을 부렸습니다. 그 금덩어리는 5년이라는 긴긴 세월을 어린 소년이 이를 악물고 죽도록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며 그 금덩어리에 온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말을 듣고 주인 마누라는 측은해 아는 기색을 보이며 남편의 옆구리를 슬그머니 찔렀습니다. 주인은 내주기가 아쉬워서 여전히 군말만 자꾸 하다가 아무래도 양심에 캥기는지 끝내 내주고야 말았지요. 소녀는 너무 기뻐서 연거푸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더운 여름 길을 걷기란 쉽지 않았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반나절이 지났을 때 남대천 강 기슭에 다다르니 어디선가 사람 살려줘 하는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방을 살펴보니 강물 속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았지요. 소녀는 물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같은 나이 또래의 한 소년이 물에 떠내려 가면서 떠오를 때마다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강물 흐름을 따라 내려가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나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낚시꾼 하나 보이지 않았지요. 소녀는 헤엄을 칠 줄 몰라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계속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보찜 장수를 만났지요. 소녀는 보찜 장수에게 달려가 소매를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물에 빠진 아이가 있어요. 어서 살려주세요. 난 헤엄을 칠 줄 모른다. 보찜 장수는 소년을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소년은 계속 강물을 따라 다른 박지를 쳤습니다. 물에 빠진 소년은 이제 이따금씩 떠올라 소리도 치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그때 갓을 삐뚤음이 쓴 젊은이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또 젊은이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도 헤엄칠 줄 모른다는 핑계를 대며 그냥 가버리려고 했습니다. 소녀는 가슴에 품었던 금 덩어리를 내보이며 애걸을 하였습니다. 이 금덩어리를 드리면 저 소년을 건져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받고 저 소년을 빨리 구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금이란 말이야. 순금이로군. 내가 이제 곧 저 애를 구해내지. 젊은 양반은 갓도 벗지 않고 옷을 입은 채 물에 첨벙 뛰어들어 헤엄을 쳐 갔습니다. 갓쓴 사람은 어느덧 물에 빠진 소년을 끌어안고 기슭으로 나왔지요. 그럼 약속대로 이 금덩어리를 가져간다. 갓쓴 사람은
금 덩어리를 안 주머니 속에 집어넣더니 성큼성큼 가버렸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소녀는 물에서 건져낸 소년을 간호하여 물을 죄다 토하게 한 뒤 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목숨을 건진 소년은 이 은인을 기어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 덩어리로 너를 살렸으니 앞으로 부디 조심하란 말을 남기고 길을 떠났지요. 소녀는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번 금 덩어리, 그것이면 팔자를 고치겠다고 기뻐하실 부모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가슴 설레던 금 덩어리. 하지만 소녀는 사람의 귀중한 목숨을 구한 것을 무엇보다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어찌 사람의 목숨과 금 덩어리를 바꿀 수 있겠어요? 이제 거의 어른이 되었으니 앞으로 더 큰 금 덩어리도 벌 수 있지 않겠느냐며 스스로 위안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부모님과 동생들은 산 쪽에 조그만 밭을 일구어 겨우겨우 입에 풀칠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주인집에서 5년 동안 꼬박 일한 이야기며 노력의 대가로 번 금 덩어리를 가지고 오다가 그것으로 물에 빠진 소년을 구해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부모님은 참 잘하였어. 사람이란 그래야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너를 다시 만난 것만 해도 기쁘단다. 하고 만족해하면서 금덩어리를 못 가져온 것을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소녀는 허둥지둥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소녀는 바로 금덩어리를 가지고 하룻밤 묵고 간 객주집의 3대 독자였지요. 아들에게 사연을 듣고 난 부모는 자기들이 재물을 탐내어 그 금덩어리를 소년에게 내주지 않았더라면 귀중한 외아들을 잃었을 것이니 자기들이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금덩어리를 돌려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5년 동안 일해서 벌었다는 그 금덩어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구하려고 남에게 주고 간 소년이 얼마나 기특하고 훌륭한 사람이냐면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사방에 수소문하여 소년의 집을 알아내어 찾아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감자밭을 매던 소년과 부모는 한사코 사양했으나 객주집 주인 내외는 기어코 돈 뭉치를 안겨주고야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금덩어리 값의 2업에나 됨직한 큰 돈이었지요. 그들은 그 돈으로 논밭과 집을 사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이웃의 칭송을 받으며 변함없이 정직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